3장 조합 논리 회로의 이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목차는 논리 게이트 회로의 이해, 기본 게이트의 이해 및 활용과 기본 게이트를 이용한 부울식의 구현, 그 다음에 3.2절은 트랜지스터 회로의 이해, 반도체의 극성과 모스펫 소개, CMOS 논리 회로에 대해서 볼 것이고요. 3.3절은 논리식과 논리 회로의 변환, 부울식의 논리 회로 구현과 논리 회로의 부울식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3.4절은 타이밍 특성으로 입출력 파형과 팬인 및 팬아웃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학습 목표는 기본 게이트의 종류를 알고 논리 동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트랜지스터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위치 레벨의 CMOS 게이트 회로를 설계할 수 있다. 논리식과 논리 회로의 관계를 이해하고 상호 변환할 수 있다. 스위치 레벨 설계를 바탕으로 타이밍의 특성을 이해한다. 기본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단위로는 NOT, AND, OR, NAND, NOR, exclusive와 exclusive NOR 등이 있으며 이 중에 AND와 OR는 NAND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CMOS 논리는 MOS 트랜지스터로 실제 논리 게이트를 구현할 수가 있고요. 논리 회로를 설계할 때에는 논리식을 논리 회로로 변환하는 방법과 반대로 논리 회로로부터 논리식을 유도하는 방법을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논리 회로 설계 시에는 타이밍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팬인 및 팬아웃에 따라 타이밍 특성이 결정됩니다. 팬인 및 팬아웃은 게이트 지연을 일으키나 다단 게이트 설계를 통해서 속도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논리 회로는 출력을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크게 조합 논리 회로와 순차 논리 회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합 논리 회로는 출력이 그 시점의 입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회로이고, 순차 논리 회로는 그 시점의 입력뿐만 아니라 출력 직전의 상태값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회로입니다. 따라서 순차 논리 회로의 내부에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로 메모리나 플립플롭, 레치 등과 같은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 3-1을 보면 조합 논리 회로와 순차 논리 회로의 비교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입력 X에 대해서 AND, OR, NOT으로 단순하게 구성된 출력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회로를 조합 논리 회로라고 하고요. 특정한 입력 X에 대해서 조합 논리 회로와 데이터 저장 장치를 통한 출력을 만들어내는 회로를 순차 논리 회로라고 합니다. 이 장에서는 다양한 게이트로 구성되는 조합 논리 회로를 학습합니다. 조합 논리 회로는 실제 트랜지스터로 구현될 때 물리적인 특징을 고려해서 게이트를 조합합니다. 특히 논리 게이트를 구성하는 모스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의 원리를 알면 CMOS 디지털 게이트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간 지연에 관여하는 매개 변수인 트랜지스터의 턴온 저항을 구하면 팬인과 팬아웃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타이밍 해석을 수행해서 빠른 속도의 논리 회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논리 회로를 설계할 때는 논리 검증과
타이밍 검증이 병행됩니다. 논리 검증은 시간과는 상관없는 개념으로 입출력 논리의 성립 유무만을 따집니다. 이에 반해 타이밍 특성은 구현된 논리 회로의 동작 속도를 말하는 것으로 각 논리 게이트의 지연 시간을 고려해서 전체 동작 속도를 구합니다. 적절한 디지털 회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부분 회로 간의 속도 매칭뿐만 아니라 팬인과 팬아웃을 적절히 고려해야 합니다. (3.1절) 논리 게이트 회로의 이해입니다. 기본 게이트의 이해 및 활용 부분인데요. 이 절에서는 2장에서 학습한 이진 논리식인 부울식을 논리 회로로 변환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부울식을 구성하는 곱항의 합, 합항의 곱을 논리 회로로 변환하면 논리 곱은 AND 게이트로, 논리 합은 OR 게이트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신호의 반전을 구현하는 NOT 게이트까지 포함해서 AND, OR, NOT이 논리 회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이트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ND 및 OR의 반전 논리인 NAND 및 NOR 게이트를 이용해서 기본 게이트로 활용할 수가 있죠. 논리의 관점에서 이러한 반전 논리는 비반전 논리에 NOT 게이트를 추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논리 회로가 트랜지스터들로 구현되는 직접 회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이트가 NOT AND OR가 아니라 NOT NAND NOR가 됩니다. 이는 논리적 추론상에서의 논리 회로 구현과 트랜지스터의 현실적인 특성을 고려한 논리 회로 구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게이트를 구성하는 기본 소자인 트랜지스터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게이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여기 보이시는 NOT 게이트입니다. 다른 말로 인버터라고도 하고요. 이 NOT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의 반전을 의미합니다. NOT 게이트는 게이트 중에서 유일하게 단일 입력을 받습니다. 출력은 이 입력을 반전해서 출력을 만들어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버터라는 말을 씁니다. 입력 0에 대해서 출력 1을 내는 것이고요. 입력을 1을 하게 되면 출력이 0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는 AND 게이트는 두 사건의 곱을 나타냅니다. 혹은 이렇게 도트를 생략한 곱항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입력이 동시에 1로 활성화되는 경우에만 출력이 1로 나오는 것이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전부 다 0을 출력하게 됩니다. 즉 입력에 하나라도 0이 있으면 출력은 0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은 AND 게이트의 심볼과 진리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OR는 두 사건의 합을 의미하며 논리 합이라고도 합니다. 즉, 두 입력 중에 하나라도 1이 있으면 그 출력은 1로 활성화가 되는 동작을 수행하는 게이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A = B는 0일 때만 출력이 0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출력이 1이 됩니다. 즉, 입력에 하나라도 1이 있으면 출력은 1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논리식은 덧셈을 적용해서 f는 a 플러스 b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OR 게이트의 심볼과 진리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AND 게이트는요, 첫 글자 N은 not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NAND는 곧 AND의 반전을 의미하는 게이트입니다. AND의 출력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A와 B가 1일 때만 출력이 0이 되고 그 나머지 경우는 전부 다 출력이 1이 되게 됩니다. 즉, 입력에 0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렇게 출력의 결과는 1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논리식 F는 A 곱하기 B의 바 혹은 F는 AB 바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3-5는 NAND 게이트의 심볼 및 진리표가 되겠습니다. 노아 게이트는 NAND와 마찬가지로 앞글자 N은 not을 의미하므로 노아는 OR의 반전을 의미하는 게이트입니다. OR의 출력의 반전을 생각하면 A와 B가 0일 때만 출력이 1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전부 다 출력이 0으로 나옵니다. 즉, 입력에 하나라도 1이 있는 경우는 그 결과가 0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논리식은 F는 A 플러스 B 바가 됩니다. 그림 3-6은 노아 게이트의 심볼 및 진리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exclusive OR 게이트입니다. 이 exclusive OR 게이트는 두 입력이 서로 다를 때는 1의 출력이 나오고요. 두 입력이 서로 이렇게 같은 경우는 0으로 출력이 됩니다. 따라서 두 입력의 비동일성을 판단하는 비등가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두 입력이 서로 다른 경우는 하나가 1이고 다른 하나가 0인 경우이기 때문에 A가 1이고 B가 0인 경우와 A가 0이고 B가 1인 경우 이렇게 해당하는 논리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F는 A 곱하기 B바 플러스 A바 곱하기 B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거를 단일 게이트로 표현하고자 할 때는 여기서는 지금 기호가 표시되지 않았지만 F는 A 그 다음에 플러스에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는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B 이게 바로 exclusive OR의 기호입니다. 그림 3-7은 exclusive OR 게이트의 심볼과 진리표 그리고 AND OR not을 이용한 exclusive OR 게이트를 구성한 논리 회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exclusive NOR 게이트는 두 입력이 같을 때만 1을 출력하는 결과를 내기 때문에 두 입력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등가 게이트라고 합니다. 두 입력이 같은 경우는 모두 1이거나 또는 입력이 모두 0인 경우이죠. 따라서 A도 1, B도 1인 경우는 출력이 1이고요. A가 0, B도 0인 경우에 출력이 다시 1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거를 함수로 표현해 보면 F는 A 곱하기 B 플러스
A바 곱하기 B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일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림 3-8은 exclusive 노아 게이트의 심볼과 진리표, 그 다음에 AND와 NOT을 이용한 exclusive 노아 게이트를 구성한 논리 회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exclusive no와 출력은 exclusive o와 출력의 반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호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exclusive o와의 바를 씌우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 출력에 추가 NOT 게이트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입력이 출력되기까지 추가적인 지연 시간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exclusive o와 출력 반전은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기본 게이트를 이용한 부울식의 구현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 곱해합으로 표현하는 부울식 F는 A 곱하기 B바 곱하기 C 플러스 A바 곱하기 B를 입력 A, B, C에 대해 논리 회로로 구현하면 그림 3-9와 같이 두 개의 NOT 게이트와 세 개를 입력할 수 있는 AND 게이트 하나, 그 다음에 두 개를 입력받을 수 있는 AND 게이트 하나, 그 다음에 한 개의 이 입력 OR 게이트가 필요합니다. 한편 합의 곱으로 표현되는 부울식 F는 A 플러스 B바 곱하기 A바 플러스 C를 A, B, C에 대한 논리 회로로 구현하게 되면 그림 3-10과 같이 두 개의 NOT 게이트와 두 개의 입력 OR 게이트, 그 다음에 한 개의 이 입력 AND 게이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고찰을 통해서 부울식을 논리식으로 구현할 때는 AND, O와 NOT 게이트만 있으면 모든 논리 회로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세 개의 AND, O와 NOT 게이트가 기본 게이트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IC 공정에서는 트랜지스터 소자의 특성을 활용하여 논리 게이트를 구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이트인 AND, O와 NOT이 아니라 NAND, NO와 NOT 게이트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NAND는 논리적인 동작의 순서를 보면 AND와 NOT이고요. NOA는 OA와 NOT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AND나 OA보다 더 복잡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림 3-12와 같이 AND 게이트는 NAND와 NOT으로 구현할 수 있고요. OR 게이트는 NOA와 NOT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구현하는 이유를 솔직히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3.2절에서 CMOS 논리회로 구현을 학습하게 되면 그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조합 논리회로는 입력 신호들의 0 또는 1의 논리 조합에 의해 출력 신호가 결정되는 장치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디지털 회로를 해석하거나 설계할 때 때로는 게이트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게이트를 신호의 흐름을 제어하는 스위치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신호 게이팅이라고 하고요. 5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3.2절은) 트랜지스터 회로의 이해입니다. 모든 게이트는 실제로 반도체 상에서 스위치 역할을 하는 트랜지스터를 통해 구현이 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게이트는 모스펫이라고 하는 트랜지스터를 이용하는 CMOS 논리로 구현되기 때문에 그 원리와 특성을 이해하게 되면 왜 낸드가 AND보다 더 기본 게이트가 되고 왜 낸드가 노아보다 더 유리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팬인과 팬아웃 문제의 근본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의 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전류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입니다. 이 전류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에 도핑이라는 불순물 주입 과정을 통해서 전도성을 조절한 물질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자, 이때 보통 사용되는 도핑량에 따라서 반도체의 전도성이 달라집니다. 그림 3-13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실리콘 반도체, 그러니까 규소를 사용한 반도체의 간단한 격자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모델에서는 최외곽 전자를 8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런 부분이죠. 이 사족인 실리콘 원자는 4개의 최외곽 전자를 갖는데요. 각 원자들은 다시 이웃하고 있는 실리콘 원자와 최외곽 전자, 그러니까 8을 이렇게 하나씩 공유하게 됩니다. 각 원자들은 바로 이웃한 이렇게 실리콘 원자와 최외곽 전자 하나를 공유하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모든 원자가 마치 이렇게 8개의 최외곽 전자를 가진 것으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외곽에 8개의 전자를 갖게 되면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한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공유 결합된 최외곽 전자는 매우 강하게 붙들려 있어서 외부에서 전기장을 가해도 전자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전류를 만들 전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도핑 전의 이 Si 반도체는 부도체가 되는 것이죠. 자, N형 반도체는 이 실리콘 반도체의 오족 원소인 P, 여기서 P는 인입니다. 인 혹은 비소를 불순물로 주입을 합니다. 실제로 반도체에 주입되는 불순물이 5족 원소냐 또는 3족 원소냐에 따라서 N형과 P형 반도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리콘 반도체에 5족 원소인 인과 비소를 주입하게 되면 이렇게 원래 있던 실리콘 원자를 밀어내고 불순물이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가게 됩니다. 이 5족 불순물은 공유 결합을 하고도 이렇게 팔이 하나 남기 때문에 이 남은 전자는 다른 원자에 묶여있지 않고 비교적 쉽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상온에서는 이 전자들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원자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됩니다. 도핑된 5족 원소는 자유전자를 제공하기 때문에 도너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걸 표현할 때 ND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때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도너는 양이온이 되기 때문에 보통 N, D 이렇게 플러스로 표시를 하죠. 이제 반도체는 금속처럼 자유전자를 갖게 되었으며 이런 도핑량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자유전자가 발생해서 도체에 가까워집니다. 이러한 반도체 내에서 움직이는 전하는 음전하를 띤 전자이기 때문에 이 네가티브의 약자를 따서 N형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반도체 내에는 최외곽팔에 구속되어 있는 전자와 그렇지 않은 자유전자가 공존하는데 이때 이 자유전자는 구속되어 있는 이 전자보다 훨씬 에너지가 높습니다. 자, N형 반도체는 이 실리콘 반도체의 오족 원소인 P, 여기서 P는 인입니다. 인 혹은 비소를 불순물로 주입을 합니다. 실제로 반도체에 주입되는 불순물이 5족 원소냐 또는 3족 원소냐에 따라서 N형과 P형 반도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리콘 반도체에 5족 원소인 인과 비소를 주입하게 되면 이렇게 원래 있던 실리콘 원자를 밀어내고 불순물이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가게 됩니다. 이 5족 불순물은 공유 결합을 하고도 이렇게 팔이 하나 남기 때문에 이 남은 전자는 다른 원자에 묶여있지 않고 비교적 쉽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상온에서는 이 전자들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원자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됩니다. 도핑된 5족 원소는 자유전자를 제공하기 때문에 도너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걸 표현할 때 ND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때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도너는 양이온이 되기 때문에 보통 N, D 이렇게 플러스로 표시를 하죠. 이제 반도체는 금속처럼 자유전자를 갖게 되었으며 이런 도핑량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자유전자가 발생해서 도체에 가까워집니다. 이러한 반도체 내에서 움직이는 전하는 음전하를 띤 전자이기 때문에 이 네가티브의 약자를 따서 N형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반도체 내에는 최외곽팔에 구속되어 있는 전자와 그렇지 않은 자유전자가 공존하는데 이때 이 자유전자는 구속되어 있는 이 전자보다 훨씬 에너지가 높습니다. 그림 3-14b와 같이 에너지 밴드 그림으로 간단한 에너지 모델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전자는 원자가대인 EV 내에 존재하고요. 자유전자는 전도대인 EC 내에 존재합니다. 실리콘의 경우는 원자갓대와 전도대 사이에 약 1.12 EV의 에너지 갭이 존재하는데 이를 실리콘의 밴드 갭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기호로는 EG로 표시하고요. 상온에서는 전자는 원자갓대에 묶여 있거나 또는 떨어져 나가 전도대의 자유전자 형태로 존재하며 밴드갭 내에는 어중간한 에너지를 갖는 전자가 없습니다. 이 모델을 적용하면 불순물이 아니더라도 1.12 EV 이상의 에너지를 받으면
구속되어 있던 원자가 때의 전자가 떨어져 나와서 전도때의 자유전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온에서는 이러한 자유전자의 양이 아주 적어서 정기적으로 무시할 수 있습니다. 즉, 도핑 전의 실리콘 반도체에서는 전류가 흐를 만큼의 자유전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도체의 성질이 유지가 됩니다. 한편 아까 반도체의 전도성은 도핑량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했는데, 이는 도핑을 통해서 반도체 내 자유전자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따라서 불순물을 통제함으로써 반도체의 전도성을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림 3-14의 C는 이러한 자유전자가 움직이는 모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반도체의 양 끝단에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전위는 높은 곳에서 낮은 쪽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개라고도 하고요. 전자는 전기장에 의해서 전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데, 이를 우리가 드리프트 현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자의 이동은 전류의 반대 방향으로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전류는 전자의 이동과 반대로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형성이 되고, 전자는 낮은 전위에서 높은 전위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아까 말했던 양이온 ND+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전류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림 3-14D는 실리콘 같은 고체 내에서 전자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리콘 격자는 절대 온도 0도 K에서는 움직임이 없지만 상온에서는 이 그림과 같이 미세한 진동을 합니다. 이동하던 전자가 이런 실리콘 격자에 부딪히게 되면 고체 내에서 전자는 힘을 받아서 점점 빨라지다가 격자와 충돌하게 되면 서고, 다시 빨라지다가 서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를 거시적으로 보면 전자는 일정한 전기장에 대해서 등속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기장의 세기를 2배로 하면 전자의 속도 역시 2배로 커지게 되는 것이죠. 즉, 전자의 속도는 이 전기장의 세기에 비례하게 됩니다. P형 반도체는 실리콘 반도체에 3족 원소인 붕소를 불순물로 주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3족 원소를 도핑하게 되면 실리콘 원자를 밀어내고 불순물이 대신 들어가게 됩니다. 이 3족의 불순물은 공유 결합을 하는 데 있어서 팔이 한 개가 부족하죠. 따라서 전자가 있어야 될 자리가 비어서 홀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양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홀들은 상온에서 에너지를 받아 이동해온 주변의 다른 전자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3족 불순물은 추가 전자를 얻게 되기 때문에 음이온의 형태가 되죠. 따라서 아까와 반대로 Na- 로 표시합니다. 3족 원소는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까 5족 원소가 도너였던 거에 비해서 여기서는 억셉터의
뜻으로 A라고 표시합니다. 특히 이 억셉터는 전자를 수용하게 되면 이온화가 돼서 음전기를 띠는 이온이 되기 때문에 Na-로 표시하는 것이죠. 이제 반도체는 최외곽 오비탈인 원자가대에 홀을 하나 갖게 되고요. 도핑량이 많아질수록 훨씬 더 많은 홀이 발생합니다. 3-15의 C는 이런 홀이 이동하는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의 양 끝단에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전위는 낮은 방향으로 전기장을 발생하게 되죠. 인접한 원자가대에 구속되어 있던 전자가 전기장에 의해 전위가 더 높은 쪽의 홀로 이동하면서 원래 전자가 있던 위치에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옆 원자가대에 구속되어 있던 전자가 다시 이동해 와서 다시 빈자리를 채우고 원래 전자 위치는 다시 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원자가대의 홀이 전기장에 떠밀려 전기장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홀의 이동은 곧 전류의 발생을 의미하고 그 방향은 홀의 이동과 같은 방향인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홀은 마치 플러스 전기를 띤 전하처럼 동작하기 때문에 이러한 홀을 가진 반도체를 포지티브의 첫 글자를 따서 P형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반도체에는 도핑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서 전기를 띠는 전하로 전자와 홀이 존재합니다. 외부에서 트랜지스터의 드레인과 소스 간 전이차에 기인하는 전기장을 가해주게 되면 반도체의 전자 및 홀이 이동하여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러한 전류의 흐름을 이용하는 트랜지스터를 전개효과 트랜지스터라고 부릅니다. 모스펫의 소개입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논리 회로는 트랜지스터들의 집합체인 직접 회로로 구현되고 실제로 논리 회로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트랜지스터입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제조 과정과 동작의 원리에 따라서 모스펫, 모스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와 BJT,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 JFET, 접합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분 다 모스펫을 사용하는 CMOS 공정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모스펫이라고 하는 애는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를 구조로 사용하는 FET, FET를 나타냅니다. 이 FET는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약자고요. 아까 말했던 CMOS라고 하는 애는 컴플리먼터리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의 뜻입니다. 지금부터 이 모스펫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스펫은 모스라고 하는 구조에 의해서 전개 효과를 이용해서 만든 트랜지스터입니다. 이 모스펫은 N-모스펫과 P-모스펫이 있는데 흔히 각각 줄여서 NMOS나 PMOS라고 부릅니다. 일단 모스의 구조를 살펴보시면 그림 3-16A와 같이 도체인 메탈과 부도체 또는 절연체인 옥사이드, 그 밑에 반도체인 세미컨덕터로 이루어진 수직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 첫 글자를 따서 모스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반도체는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도체처럼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모스 구조는 도체와 도체 사이에 절연체가 끼어 있는 커패시터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커패시터는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소자로서 전하가 쌓일수록 양당 간의 높은 전압이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를 모스 커패시터라고 부릅니다. 모스 구조에서 반도체 부분을 기판으로 절연하고 양 끝에 도체 역할을 하는 반도체 영역인 소스와 드레인을 두고 이렇게 옥사이드와 메탈을 얹혀서 모스펫의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모스펫을 우리가 전개효과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공정 과정에서 이 메탈은 대단히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 메탈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고온에서 공정이 용이한 반도체인 폴리실리콘이라는 물질에 도핑을 해서 금속을 입힌 다음에 이 금속을 대체해서 사용을 합니다. N형 반도체를 활용해서 전자를 전하로 사용하는 NMOS와 P형 반도체를 활용하여 홀을 전하로 사용하는 PMOS 구조가 이 3-17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NMOS는 기본적인 모스 구조에서 P형 기판을 바디로 사용하고요. N형 소스와 N형 드레인을 갖게 됩니다. NMOS의 금속 부분에 높은 전압, 하이 전압을 가하게 되면 반도체 내에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옥사이드 아래로 채널을 형성하게 됩니다. 한편 PMOS에서는 기본적인 모스 구조의 N형 기판을 바디로 사용하고 P형 드레인과 P형 소스를 가지게 됩니다. PMOS의 금속 부분에 낮은 전압, 로우 전압을 가하게 되면 반도체 내에 플러스 전기를 띠는 홀이 옥사이드 아래에 채널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채널이 형성된 상태를 트랜지스터가 ON 되었다고 하고요. 반면에 채널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트랜지스터가 OFF 되었다고 합니다. NMOS의 경우 그림 3-18A와 같이 채널이 형성된 상태에서 드레인에 높은 전압 하이를 가하고 소스에는 낮은 전압 로우를 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기장이 드레인에서 소스 방향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전자는 소스에서 드레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소스는 말 그대로 전자의 원천이란 뜻이고요. 드레인은 사전적 의미로 물이 빠져나가는 하수구와 같이 전자가 빠져나가는 단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류는 전자와 반대 방향인 드레인에서 소스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P형 반도체의 캐리어인 홀은 양전하기 때문에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로 이동을 합니다. 따라서 그림 3-18B와 같이 높은 전압이 가해진 단자가 홀의 소스가 되고요. 낮은 전압이 가진 단자가 홀의 드레인이 됩니다. 플러스 전기를 띠는 홀의 이동 방향은 전류의 방향과 같기 때문에 소스에서 드레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표준 CMOS 공동의 트랜지스터는 소스와 드레인이 똑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조 과정 중에 그 역할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회로 동작에서 전압을 어떻게 인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회로 동작에서 인가 전압을 바꾸게 되면 드레인과 소스의 역할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모스펫의 동작 원리입니다. 처음 보는 그림과 복잡한 수식이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를 실제로 우리가 IC로 구현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트랜지스터는 이 모스펫 외에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인 BJT라는 게 있습니다. 초기 IC들을 살펴보면 이 디지털 직접 회로에서 모스펫을 사용했으나 아날로그 회로 등에서는 전류 구동 능력과 잡음 특성이 좋은 BJT를 기준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IC는 대부분 모스펫으로 만들어집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림 3-19를 보면 선형 캐퍼시터의 원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캐퍼시터는 면적 A인 두 돛의 평판이 간격 D만큼 떨어져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양단에 이렇게 전압 V가 가해지고요. 선형 캐퍼시터의 경우 양단에 가한 전압에 비례하는 전하량 Q가 평판에 쌓이게 됩니다. 상위 평판에 쌓인 전하량은 플러스 전하가 되고요. 하위 평판에 쌓인 전하는 마이너스 전하가 됩니다. 양단 간의 전압을 2배로 올리게 되면 당연히 쌓이는 전하량도 2배가 됩니다. 즉, 전압과 전하량은 서로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Q는 V라고 보시면 되죠. 비례 연산자를 둥거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에 비례 상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Q는 Q equal CV로 표시할 수가 있죠. 양단 간의 같은 전압에 대해서 캐퍼시터 C가 클수록 더 많은 전하를 축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캐퍼시턴스 C는 V분의 Q라고 보시면 되죠. 이는 일정한 양단 간의 전압에 쌓을 수 있는 전하량, 다시 말해서 전하 축적 능력을 캐퍼시턴스라고 부릅니다. 전하가 축적되면 두 평판 사이에는 전기장이 발생하고요. 이 전기장 내에 전기 에너지가 보존이 됩니다. 따라서 캐퍼시터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이 캐퍼시턴스 C를 결정하는 요소를 살펴봅니다. 일정한 양단 간의 전압에 대해서 평판 면적 A가 클수록 이에 비례해서 더 많은 전하를 축적할 수 있겠죠. 또한 이 양 극 간의 간격 D가 좁아질수록 더 많은 전하가 축적이 됩니다. 자, 이를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C는 D분의 A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에서 비례 연산자를 제거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엡실론 기호가 들어가게 되죠. 비례 기호 대신에 이퀄로 바뀌고요. D분의 A가 됩니다. 그래서 D는 이 평판 간의 간격이 되고요. A는 이 평판의 면적이 됩니다. 비례상수는 주 평판사에 존재하는 유전체 유전율, 이게 엡실론입니다. 유전상수 값이 큰 유전체로 채워질수록 커피스턴스가 커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위 면적당 커피스턴스는 C-로 표시하고요. 얘는 A분의 C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얘는 다시 D분의 엡실론이 되는 거죠. 모스펫에는 문턱전압 VT라고 하는 스레솔드 볼테이지가 존재하는데 도체 역할을 하는 게이트와 채널 사이에 유전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스펫 역시 일종의 커패시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모스 구조는 기본적으로 평판 커패시터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도체 사이에 유전체인 옥사이드가 위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스펫의 단위 면적당 커피스턴스는 여기서 지금 보는 이 C라면 OX라는 기호는요, 옥사이드의 첫 두 글자를 딴 것입니다. 따라서 커피스턴스 옥사이드는 TOX분의 엡실론 OX라고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 TOX는 옥사이드의 두께를 나타내고요. 엡실론 옥사이드는 아까 봤듯이 옥사이드의 유전율을 나타냅니다. 이제 그림 3-17에서 보이는 모스펫 채널에 2차원의 기하학적인 구조를 추가해서 이렇게 3-20과 같이 채널의 폭 W와 채널의 길이 L이 나타나도록 하고 트랜지스터의 전류 전압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의 폭과 길이는 설계자가 바꿀 수 있는 변수지만 보통 디지털 회로의 경우 제작 공정에서 제공하는 이 최소 길이는 고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설계자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채널 폭인 W밖에 없어요. 게이트는 도체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의 전압이 VC가 됩니다. 캐리어가 전자인 경우 드레인 전압 VD가 소스 전압보다는 항상 커야 되죠. 채널의 시작점인 X가 0인 지점에서 모스 커패시터의 양당 간의 전압은 VG-VS는 VGS라고 표시하고요. 만약 이 VGS가 VT, 아까 말했던 분턱전압 VT보다 크고 VGD가 VT보다 크면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양쪽 모두의 채널이 형성되어서 소스와 드레인 사이의 채널에 의한 저항이 만들어집니다. 이 채널은 전자의 모임이기 때문에 양당 간의 전압이 클수록 전해량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따라서 소스 부분에서 채널이 두꺼워지고 드레인 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점점 얇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X축을 따라서 채널의 두께가 변했다고 가정하는 것을 점진적인 채널 근사라고 합니다.
채널의 기하학적인 크기와 상관없는 단위 면적당 전류, 즉 전류 밀도 J는 로우 V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로우는 전하의 농도를 나타내고요. 이 V는 전하의 속도를 나타냅니다. 이 시계에는 모든 전기업과 트랜지스터 FET의 전류식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V는 전자가 이 0 부근에서 L 방향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나타냅니다. 게이트 전압 VG가 커질수록 커패시터의 원료에서 채널에 쌓이는 전자량이 증가하고요. 전하의 농도 로우는 점점 증가합니다. 또한 드레인과 소스 간의 전압 VDS를 높일수록 채널 내에서 전기장의 세기 E가 커지게 되죠. 따라서 그만큼 전자의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ID는 출력 전류를 나타냅니다. 이 드레인 쪽으로 가는 출력 전류고요. 전류 밀도 J의 채널에 의해서 기하학적인 크기 정보가 추가가 됩니다. W는 채널의 너비가 될 거고요. D는 채널의 간격. 그림 3-20의 3차원 모형에서 소스에서 드레인 쪽으로 통과하는 면적을 보면 채널 두께가 점점 얇아지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출력 전류 ID는 X가 2분의 L 지점의 평균 두께 D와 채널 폭의 곱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계산해 보면 ID는 WD 곱하기 로우 V가 되는 것이죠. 이제 전체 채널에서의 전자농도 로우를 구해봅니다. 이거는 아까 봤던 2분의 L 지점의 평균 두께인 D분의 C 옥사이드 가로 열고 VGS. VGS는 게이트 전압 V와 소스 간의 전압차고요. 마이너스 VT, 이거 문턱 전압이고 2분의 VDS가 됩니다. 2분의 VDS는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전압의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모스펫의 게이트 소스 간의 문턱 전압 VT를 넘어서야 채널이 형성되기 때문에 X는 2분의 L쯤에서 실제로 채널에서의 전자의 형성에 기여하는 전압은 바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단위 면적당 커패시턴스 C 옥사이드를 곱하면 단위 면적당 전해량이 되고, 따라서 농도 로는 단위 부피당 전자량이기 때문에 이거를 채널의 평균 두께 D로 나눠주면 되는 것이죠. 전기장 E는 변이에 대한 전압의 변화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양단에 전압이 걸려있다면 전기장의 세기는 양단 간의 전압 V를 양단 간의 길이 L로 나눈 값이 돼서 E는 L분의 V가 됩니다. 따라서 전자의 속도는 이 L분의 VDS를 전자 이동 속도 뮤와 곱해주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식에 의해서 다음에 출력 전류 ID가 결정되는데요. 2분의 뮤 C 옥사이드 곱하기 L분의 W,
그 다음에 E 가로 열고 VGS-VT 곱하기 VDS-VDS의 제곱이 됩니다. 이거는 트랜지스터가 완전히 톤온 될 경우에 VDS가 아주 작은 값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이 제곱항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게 되면 출력전압 ID는 이 식과 같이 근사하게 됩니다. 디지털 회로에서 게이트의 논리값 파이가 가해져서 VGS가 VDD로 일정할 때 출력전압 VDS와 출력전류 ID의 B는 트랜지스터의 톤온 저항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옴의 법칙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R은 I분의 V이죠. 이거는 이 식에 의해서 이렇게 근사가 됩니다. W를 크게 할수록 전하가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이 식에서 트랜지스터의 톤온 저항이 작아지는 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스 스위치가 온될 때 이 식 3-11, 이게 3-11식입니다. 이 식에 따른 스위치의 온저항이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공정이 발달함에 따라서 트랜지스터의 채널 길이 L과 옥사이드 두께 TOX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트랜지스터가 비례 축소한다고 합니다. 옥사이드 두께가 얇아진다는 것은 공급 전압에 대해서 옥사이드 내의 전기장의 세기가 강해짐을 나타내죠. 실리콘 물질의 고유한 특성으로는 어떤 특정한 임계치를 넘어서면 이 옥사이드 방막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자의 신뢰성을 고려한다면 공정이 진보할수록 공급 전압을 낮춰야 됩니다. 다음은 모스의 우수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적도의 관점에서 모스펫이 우수한 점은 식 3-10의 전류식에서 보듯이 전류의 크기가 폭 W와 길이 LB에 비례한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L이 짧아져서 W가 같이 줄어들어도 L분의 WB를 유지하게 되면 전류의 세기는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도를 좌우하는 트랜지스터의 채널 면적은 WL이기 때문에 이 큰 면적의 모스펫이나 작은 면적의 모스펫 모두 같은 전류 구동 능력을 갖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의 경우는 출력 컬렉트 전류는 이미터의 면적 A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이미터의 면적을 줄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전류의 크기가 감소해 버리기 때문에 트랜지스터를 비례 축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모스펫이 현재 트랜지스터 시장을 석권한다고 볼 수가 있죠. 전류 구동의 관점에서 모스펫이 훨씬 더 스케일링에 용이하기 때문이죠.